나는 조선 최고의 어이인가, 아니면 침묵의 처형자인가? 1623년 한양 형조 앞마당 어의 이영익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죄목? 왕의 병을 고치지 못한 죄. 상감마마는 살으셨는데 왜 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칼날이 내려왔죠. 조선 최고의 의술을 가진 어이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건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처방 하나면 목이 달아났고 왕실의 비밀을 알면 입이 막혔으며 때로는 독을 약이라 불러야 했습니다. 치료사였을까요? 아니면 침묵의 처형자였을까요? 500년 조선 궁궐,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어이들의 진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깊이 있는 역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들의 섬뜩한 이중생활 속으로 들어갑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701년 10월 내의원 어의 최석정의 손에 들린 것은 약재가 아니었습니다. 사약이었죠. 창덕궁 취선당 희빈 장씨에게 건네야 할 그 잔을 준비하면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자신도 언제 똑같은 운명을 맞을지 모른다는 것을요. 어의 손이 왜 그리 떨리는가? 내관의 차가운 목소리에 최석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합니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그가 어이가 된 지 15년. 조선 최고의 의술을 가진 자라는 명예, 왕실을 섬기는 영광.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생명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목숨을 빼앗는 독이었습니다. 어이라는 직업, 겉으로는 화려했습니다. 내의원에 소속된 이들은 조선 팔도에서 선발된 의술의 정점이었죠. 의과 과거를 거쳐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인정받아야만 왕실의 어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과 왕비, 세자와 대비마마를 진료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특권 뒤에는 섬뜩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1623년 인조 반정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어의 이영익은 새로 즉위한 인조의 병을 치료하던 중이었죠. 왕께서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영익은 자신이 아는 모든 의술을 동원했습니다. 인삼, 녹용, 침과 뜸까지. 하지만 왕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이, 어찌 이리 무능한가. 대신들의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이영익은 밤을 새워 의서를 뒤졌습니다. 동의보감, 향약 집성방, 중국에서 들여온 의서까지. 하지만 왕의 병세는 악화일로였죠. 결국 보름 만에 왕은 회복하셨습니다. 다행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내가 처방한 약 때문에 주상께서 고통받으셨다. 좌의정의 한마디에 이영익의 운명이 결정됐습니다. 왕은 살았지만 어이는 죽었습니다. 참수형이었죠. 그의 죄목은 의술이 미약하여 주상을 고통스럽게 한 죄였습니다. 왕이 병들면 어이가 죽었습니다. 왕이 낫더라도 치료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목이 달아났죠. 이것이 어이의 현실이었습니다. 1649년 또 다른 비극이 있었습니다. 어의 박지원은 인조의 마지막 병상을 지켰습니다. 왕께서 숨을 거두신 순간 박지원은 무릎을 꿇었죠. 소신이 무능하여 주상 전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처벌을 기다릴 수도 없었죠. 왕의 죽음은 곧 어이의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내의원에는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보았어도 보지 못했다 하고 들었어도 듣지 못했다 하라. 어의 안국빈이 후배들에게 남긴 말이었습니다. 1680년 그는 30년간 내의원을 지킨 노련한 어이였죠. 하지만 그 역시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궁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궁중의 일을 함부로 입 밖에 낸 죄로 처형됐다는 사실만 전해질 뿐이죠. 최석정은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희빈 장 씨에게 사약을 전달한 그날 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어에 그대도 언젠가, 말을 잊지 못하고 그녀는 사약을 들이켰습니다. 최석정은 그 장면을 끝까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했죠. 숨이 완전히 끊어졌는지를. 이것이 어이의 일이었습니다. 치료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죽여야 했고, 때로는 그 죽음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침묵해야 했고, 목격한 모든 것을 무덤까지 가져가야 했죠. 어이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20년의 수련이 필요했습니다. 의술을 배우고 양리를 익히고 침수를 연마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생존 기술은 따로 있었습니다. 입을 다무는 것, 눈을 감는 것, 귀를 막는 것. 그것이 조선 궁궐에서 어이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1659년 효종의 침전, 어의 신각이는 왕의 종기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침을 놓은 지 불과 한 시진. 출혈이 멈추지 않았죠. 어이, 이게 무슨 일이냐? 대신들의 고함이 정각을 울렸습니다. 신각이는 떨리는 손으로 지혈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피는 계속 흘렀죠. 왕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소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흘 뒤 효종은 승하하셨습니다. 단순한 종기 치료가 죽음으로 이어진 것이죠. 신각이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이의 침술이 왕을 죽였다. 신각이는 국문을 받았습니다. 고문대 위에서 그는 수십 번 자백했죠. 자신의 의술이 미숙했다고, 침을 놓은 위치가 잘못됐다고.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과연 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왕께서 이미 다른 병을 앓고 계셨던 걸까요?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고 그 누군가는 언제나 어이였습니다. 어이들은 매일 아침 떨리는 마음으로 궁궐에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왕께서 편찮으신 건 아닐까? 그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죠. 1674년 현종의 어이였던 허준의 손자 허임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허준은 동의보감을 저술한 조선 최고의 명이었죠. 하지만 그 명성도 손자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현종께서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셨습니다. 허임은 침을 놓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배운 그대로, 의서에 나온 그대로. 하지만 왕의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죠. 백운동 혈을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허임은 다른 혈자리를 찾았습니다. 침을 놓고 뜸을 뜨고 약을 다렸습니다. 밤을 새우며 치료했죠. 하지만 왕의 두통은 사흘째 계속됐습니다. 내 할아버지의 명성이 무색하구나. 영의정의 한마디에 허임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나흘째 되던 날 왕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허임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날 이후 궁궐을 떠났죠.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이가 된다는 것은 최고의 영예였지만 동시에 최악의 저주였습니다. 1720년 경종시대의 일이었습니다. 어의 이공유는 왕의 게장 중독을 치료하던 중이었습니다. 누군가 왕께 상한 게장을 올렸고 왕께서는 심한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셨죠. 즉시 해독제를 올려라. 이공유는 감초와 녹두를 다렸습니다. 왕께 올리고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한 시진, 두 시진. 왕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약을 써보겠습니다. 인삼을 넣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게 인삼이었습니다. 이공유는 손을 떨며 약재를 골랐습니다. 한 가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순간이었죠. 밤새 왕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새벽 왕께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공유는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죠. 이번에는 살았지만 다음번은 장담할 수 없다. 동료 어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어이의 삶은 언제나 외줄타기였으니까요. 내의원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왕의 병을 치료할 때는 반드시 3명 이상의 어이가 함께 진단해야 했죠. 혼자서는 책임질 수 없었습니다. 잘못되면 함께 죽더라도 혼자 죽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1725년 영조 즉위 초기였습니다. 어의 유상은 왕의 불면증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왕. 유상은 산조인, 용안육, 원지를 배합한 약을 올렸습니다. 주상전하, 이 약을 드시면 편히 주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왕은 약을 거부하셨습니다. 이 약에 다른 것이 섞인 건 아니겠지? 유상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왕께서 어이를 의심하고 계셨습니다. 당연했죠. 궁궐에서는 약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독이 전해졌습니까? 소신의 목숨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이 약은 오직 주상전하의 안녕만을 위한 것입니다. 유상은 그 자리에서 약을 먼저 마셨습니다. 자신이 먼저 마셔서 독이 아님을 증명해야 했죠. 왕께서는 그제야 약을 받으셨습니다. 어이는 의사인 동시에 용의자였습니다. 치료하는 자이면서 의심받는 자였죠. 그들의 손에 들린 약 한 척, 침 한 개가 생명을 살릴 수도 빼앗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이들은 더욱 조심했습니다. 약재 하나하나를 직접 확인했고 침을 놓기 전에는 수십 번 혈자리를 확인했습니다. 실수는 곧 죽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왕의 죽음이었습니다. 늙어서든 병들어서든 왕은 언젠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어이는 떨어야 했습니다. 다음 왕이 누가 될지, 새 왕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그것이 어이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1688년 어의 유후성은 잠에서 깼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어의 유후성, 즉시 대령하라. 내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조용하고 급했죠. 유후성은 알았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진료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가겠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후궁의 처소였습니다. 촛불도 제대로 켜지지 않은 어두운 방. 그곳에 한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를 지워야 한다. 내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후성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임신한 후궁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아이가 아니었죠. 아니, 왕의 아이라 해도 원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소신은 어에 내 임무를 다하라. 아니면 말을 잇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거부하면 자신이 죽습니다. 유후성은 떨리는 손으로 약재를 꺼냈습니다. 낙태를 유도하는 약초들, 바나, 부자, 천호. 임산부에게는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죠. 용서하십시오. 그는 여인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포기한 눈빛이었죠. 유후성은 약을 다렸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건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여인의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유후성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치료하는 손이 죽이는 손이 됐습니다. 1694년 숙종 20년이었습니다. 어의 최창윤은 또 다른 명령을 받았습니다. 희빈 장씨께 약을 올려라. 그분이 더 이상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하게. 어떤 약이었을까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장희빈은 급격히 쇠약해졌죠. 얼굴에 종기가 났고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왕의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최창윤이 그 약을 조제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거부할 수 없었으니까요. 어인은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살인이라 해도 1701년 마침내 장희빈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어이들이 사약을 조제했습니다. 비상과 부자 그리고 몇 가지 독초. 확실히 죽을 수 있는 배합이었죠. 확인하라. 어이는 장희빈이 사약을 마시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숨이 끊어지는 것을 확인해야 했죠. 손목에 맥을 짚고 호흡이 멈췄는지 확인했습니다. 절명하셨습니다. 그 말을 해야 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죽음을 확인하는 사형 집행인이 됐습니다. 어이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가 사약을 조제했는지, 누가 확인했는지,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죠. 말하는 순간 자신이 다음 차례였으니까요. 1717년 숙종 말년이었습니다. 어의 송상현에게 은밀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경쟁자를 제거해야 한다. 내가 도와야 한다. 권력 다툼이었습니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싸움. 송상현은 거부했습니다. 소신은 어이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제 직분입니다. 그는 그날 밤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급사였죠. 부검도 없었습니다. 그저 병으로 죽었다고 기록됐을 뿐입니다. 어이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따르면 살인자가 됐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724년 경종이 갑자기 승하하셨습니다. 그 전날 밤 어이들이 왕께 게장과 생감을 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왕께서는 평소 생감을 드시지 않으셨죠. 누가 올렸는가? 추궁이 시작됐습니다. 어이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사라졌고 증인들도 입을 다물었죠. 진실은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의 이청기는 그날의 일을 회고록에 남겼습니다. 물론 죽은 뒤에 발견된 기록이었죠. 우리는 치료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도구였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라 하면 살렸고 죽이라 하면 죽였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우리가 죽었으니까요. 그 고백이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어이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도구였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도구, 때로는 살리고 때로는 죽이는, 독을 약이라 불렀고 살인을 치료라 불렀습니다. 그것이 조선 궁궐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죠. 어이들은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자신의 손에 죽어간 사람들, 낙태시킨 아이들, 독을 탄 약들. 하지만 아침이 오면 다시 약재를 손에 들어야 했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살려야 할까? 누구를 죽여야 할까? 그 질문을 안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기억해야 했습니다. 1680년 겨울, 어의 김순몽은 30년간 궁궐을 지켜온 노련한 의관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누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어떤 약을 받았는지, 궁중에서 벌어진 모든 비밀을. 하지만 그것이 독이 됐습니다. 김순몽, 내가 본 것을 말하라. 국문이 시작됐습니다. 누군가 그가 궁중의 비밀을 외부에 흘렸다고 고발했죠. 사실이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소신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안 것을 모두 토해내라. 고문이 시작됐습니다. 김순몽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30년간 본 것들, 들은 것들, 그 어떤 것도 입 밖에 내지 않았죠. 소신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는 처형됐습니다. 너무 많이 알았다는 이유로, 너무 오래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어이가 오래 살면 위험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비밀이 쌓였고, 비밀이 쌓일수록 제거 대상이 됐죠. 10년을 버티면 베테랑이었고, 20년을 버티면 눈엣가시였습니다. 30년을 버틴 어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1702년 어의 안국빈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장희빈의 사약을 확인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의 일을 알고 있었죠. 누가 명령했는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안국빈, 그날 밤의 일을 기록하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관들이 역사를 기록하듯 어이도 기록을 남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국빈은 거부했습니다. 소신은 치료 기록만 남깁니다. 다른 것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용기 있는 거부였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따랐죠. 한 달 뒤 안국빈은 궁궐에서 사라졌습니다. 공식 기록은 병으로 사직했다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어이들 사이에는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보고 듣고 알았어도 모른다 하라. 살아남은 어이들은 이 규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모른다 했고 기록하라 해도 최소한만 적었습니다. 1725년 어의 박문수의 일기가 발견됐습니다. 사후에 발견된 것이었죠. 거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모른다 했습니다. 내일도 모를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모를 것입니다. 그것이 어이로 사는 법입니다. 침묵만이 생존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도 죄가 됐습니다. 1728년 무신란 직후였습니다. 영모에 연루된 자들을 색출하던 시기였죠. 어의 정약현이 체포됐습니다. 내가 역적들을 치료했다는 증언이 있다. 정약현은 억울했습니다. 그는 단지 아픈 사람을 치료했을 뿐이었죠. 그 사람이 역적인지 아닌지는 몰랐습니다. 소신은 의원입니다.
아픈 자를 치료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보고하지 않았느냐? 역적을 치료하면서도 조정에 알리지 않은 것은 공범이나 다름없다. 정약현은 참수됐습니다. 치료했다는 이유로, 하지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인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말하면 죽고 말하지 않아도 죽었습니다. 치료하면 공범이 되고 치료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였죠. 1735년 영조시대의 어의 이세필은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누가 언제 무슨 병으로 왔는지, 어떤 처방을 했는지 완벽한 기록이었죠. 기록이 있으면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이 독이 됐습니다. 기록에는 너무 많은 것이 담겨 있었죠. 누가 어떤 병을 앓았는지, 왕실의 건강 상태가 어땠는지, 이 기록들을 모두 불태워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세필은 평생의 기록을 불에 태워야 했습니다. 자신을 지키려던 것이 오히려 위험이 됐죠. 그날 이후 이세필은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만 담아뒀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잊으려 애썼죠. 어이들은 기억을 지워야 했습니다. 본 것을 잊고 들은 것을 잊고 행한 것을 잊어야 했습니다. 기억이 많을수록 위험했으니까요. 1740년 늙은 어의 한 명이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궁중의 비밀을 중얼거렸습니다. 40년 전의 일, 30년 전의 일,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들이 튀어나왔죠. 그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인은 위험했습니다. 무엇을 말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어이의 삶은 망각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억하되 잊어야 했고 알되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생존법이었죠. 내의원의 벽에는 글귀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의는 인술이요, 침묵은 생존이라. 신입 어이들은 그 글귀를 보며 배웠습니다. 의술도 중요하지만 입을 다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치료하는 손보다 다친 입이 더 소중하다고. 그렇게 조선의 어이들은 살았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보면서도 못 본 척. 500년의 침묵 속에서 1800년 정조가 승하하신 날이었습니다. 어의 심상규는 왕의 시신 앞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40년간 내의원을 지켜온 그였습니다. 수많은 왕을 모셨고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죠. 주상전하, 소신이 무능했습니다. 그날 밤 심상규는 자신의 일기에 마지막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의원이었을까? 아니면 살인자였을까? 살린 생명보다 죽인 생명이 더 많은 것 같다. 약으로 살렸다 했지만 독으로 죽인 것은 아니었을까? 이제 나도 늙었다. 곧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는 다음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조선의 어이들, 그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역사는 그들을 명이라 기록했습니다. 동의보감을 쓴 허준, 침술의 대가 허임, 왕을 살린 수많은 어이들, 화려한 기록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치료사였습니다. 최고의 의술로 생명을 살렸죠. 하지만 동시에 침묵의 처형자였습니다. 명령에 따라 독을 탔고 사약을 조제했으며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자신이 죽었고 따르면 양심이 죽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버텼죠. 19세기 말 내의원이 폐지됐습니다. 조선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마지막 어이들은 궁궐을 떠났죠. 그중 한 명, 어의 김영준은 후일담을 남겼습니다. 궁궐을 떠나는 날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50년간 숨을 참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여전합니다. 밤마다 그들이 찾아옵니다. 제가 치료하지 못한 분들, 제가 독을 탄 분들, 용서를 구하고 싶지만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이들은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가해자였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겁니다. 시스템의 희생자이자 동시에 그 시스템을 유지한 톱니바퀴였죠. 오늘날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명의로만 기억하기엔 너무 많은 피가 그들의 손에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자로만 기억하기엔 그들 역시 희생자였습니다. 역사는 복잡합니다. 선과 악으로만 나눌 수 없죠. 어이들의 삶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지만 그 최선이 때로는 최악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억할 수 있을 뿐이죠. 권력이 의수를 어떻게 왜곡시켰는지, 시스템이 개인을 어떻게 짓눌렀는지, 조선의 궁궐은 사라졌습니다. 어이라는 직업도 사라졌죠. 하지만 그들이 남긴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권력과 의술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치료는 정치가 아닙니다. 의사는 환자만을 위해 일해야 하죠. 어이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왕을 위해, 권력을 위해, 체제를 위해 일해야 했습니다. 환자가 아니라 명령을 따라야 했죠. 그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500년의 조선 역사 동안 수많은 어이들이 궁궐을 거쳐갔습니다. 그중 몇 명이나 평온하게 생을 마쳤을까요? 아마 극소수였을 겁니다. 대부분은 처형당하거나 유배됐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혹은 침묵 속에서 미쳐갔죠. 그들의 희생 위에 조선의 왕실이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책에는 왕과 대신들의 이름만 남았죠. 지금이라도 기억해야 합니다. 조선의 어이들을, 치료사였지만 살인자가 되어야 했던 그들을, 살리고 싶었지만 죽여야 했던 그들을, 그들의 이름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기록에서 지워졌죠. 하지만 그들이 겪은 고통, 그들이 품었던 양심의 가책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어떻게 괴물로 만드는지, 권력이 의수를 어떻게 무기로 바꾸는지, 어이들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남아야 합니다.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되도록. 조선의 궁궐 담장은 이제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화려한 역사. 하지만 그 담장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침묵 속에 죽어갔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어이들의 진실도 그렇게 묻혀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진실을 꺼냈습니다. 500년 만에 침묵을 깼습니다. 그들을 기억합시다. 치료사였지만 침묵의 처형자가 되어야 했던 조선의 어이들의 살. 과연 그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